2019년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을 정조준하며 치졸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던 일본이 이제는 서울을 향해 엎드려 자존심을 깎아가며 구걸에 가까운 제안을 던지고 있느니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패권의 축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 굴욕이다. 도쿄의 정책 결정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이라는 파격적인 보조금을 제시하며 매달리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소재, 부품, 장비의 우위가 이미 한국의 자립화 전략 앞에서 무력화되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에 불과하다. 과거 아베 내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의 공급망을 차단했을 때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무릎을 꿇고 일본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으나 7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일본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기술적 사막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일본 내각이 내세우는 인센티브는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 이면에는 자국 내의 반도체 제조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절박함과 한국의 압도적인 HBM 시장 점유율에 대한 공포가 깔려있다. 전 세계 HBM 물량의 80%가량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이미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글로벌 AI 연합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으며 일본이 아무리 TSMC를 유치하고 라피더스라는 급조된 연합체를 출범시켜도 메모리 분야의 초격자 앞에서는 무의미한 발악의 뿐이다. 일본이 구마모토에 유치한 TSMC 공장이 고작 12나노에서 28나노 수준의 구식 공정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일본 반도체 부활론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선동인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들이 만드는 것은 소니의 이미지 센서나 자동차용 저가 칩에 들어가는 부품일 뿐 엔비디아의 가속기에 탑재되어 미래를 결정짓는 고대 역폭 메모리는 오직 한국만이 설계하고 양산할 수 있는 영역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본 네티즌들과 일부 보수 정치권이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한국에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본의 막대한 보조금이 한국 기업의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첨단 기기들이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기술 구걸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존심을 챙기려는 이 이중적인 태도는 일본의 구조적 판단 착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들의 제안을 강칼에 거절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이미 반도체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하급 시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행정 속도는 한국의 역동적인 인프라 구축 속도를 결코 따라올 수 없으며 이미 용인과 평택에 수백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한국 기업들에 있어 일본은 투자 가치가 없는 리스크 덩어리일 뿐이다. 과거의 수출 규제는 한국에 있어 오히려 독이 아닌 약이 되었고 일본은 자신들이 휘두른 칼날에 스스로의 소재, 산업이 베어나가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기술력을 빼앗기 위해 다시금 손을 내밀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기술적 격차는 돈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일본이 제시하는 보조금은 결국 한국의 앞선 공정, 노하우를 자국 땅에 묶어두려는 저급한 미끼에 불과하며 라인 야후 사태에서 보았듯 일본 정부는 언제든 한국에 자산을 강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사실이 다시금 증명되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의 제안을 묵살하는 것은 지극히 냉철한 전략적 판단이며 이는 공급망의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서울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이 처한 기술적 고립과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으며 한국을 배제하고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일본 반도체의 비참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종속은 단순한 경제적 의존을 넘어 일본의 국가 전략 전체를 한국의 결정에 귀속시키는 전례 없는 비대칭적 전력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본이 제시한 비용 50% 분담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은 겉보기에는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핵심 자산과 기술권을 강탈하려는 극도로 계산된 정치적 올가미가 심겨져 있다. 과거 반도체 3대 핵심 소재를 무기로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려 했던 국가가 이제는 제 발로 찾아와 돈을 줄 테니 공장을 지어달라고 애걸하는 상황 자체가 이미 일본 반도체 전략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보여준 라인 야후 강탈 시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간 기업의 경영권은 물론 지분 구조까지 국가 권력으로 흔드는 제주의적 행태를 서슴지 않는 집단이며 만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들의 보조금 유혹에 넘어가 일본 땅의 핵심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순간 그 공장은 일본의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인질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일본이 말하는 협력은 언제나 자신들이 기술적 열세에 처했을 때만 가동되는 일시적인 전술일 뿐이며 일단 공장이 완공되고 기술 전수가 시작되는 순간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한국 기업을 축출하고 자국 기업으로의 귀속을 시도할 확률이 100%에 수렴한다. 미국이나 중국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직접 보조금 50%라는 비정상적인 지원책은 역설적으로 일본 내부에 얼마나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방증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일본이라는 입지는 운영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해도 상쇄할 수 없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반도체는 단독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협력사와 물류망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생태계의 산물인데 일본은 이미 30년 넘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탈락하며 그 생태계 자체가 화석화되어 버렸다. 도쿄의 관료들이 책상 위에서 계산한 절반의 운영비에는 숙련된 엔지니어의 부재, 경직된 노동, 시장, 그리고 유사시 한국 기업의 자산을 보호해줄 법적 정치적 안전장치에 결여라는 리스크 비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은 지난 2019년의 기억을 통해 한국에게 믿을 수 없는 이웃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며 경영진의 판단 착오로 인해 국가적 전략 자산인 반도체 생산 기지가 일본의 정치적 변덕에 휘둘리게 된다면 이는 배임을 넘어선 국가적 반역 행위나 다름없다. 일본 내각이 추진하는 이번 제안은 사실상 자국의 반도체 부활을 위해 한국의 피와 땀으로 이군 메모리 추격차 기술을 날로 먹으려는 파렴치한 시도에 가깝다. 그들이 유치한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일본 자동차 산업을 연명시키기 위한 범용 반도체 공장일 뿐 미래 AI 산업의 정점인 HBM과는 기술적 수준에서 궤를 달리한다. 일본은 자신들이 가진 소재와 장비의 강점을 이용해 한국을 다시금 공급망의 하부 구조로 편입시키려 획책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은 소부장 특별법과 독자적인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일본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오히려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한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현지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는 역샌드위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마당에 한국 기업이 다시 일본의 척박한 땅으로 기어 들어갈 이유는 전무하다. 일본이 제시한 12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 역시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일본 특유의 느릿한 행정 절차와 보수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막혀 좌초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빠른 타이밍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서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다. 일본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보여준 최고의 전략적 승부수이자 과거의 가해자에게 던지는 차가운 경고장이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이 기회를 발로 찼다며 비아냥대지만 정작 두려움에 떨고 있는 쪽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AI 열차의 끝자락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보조금의 액수를 높여 부른다 해도 기술의 주권과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땅에 국가의 보물을 심을 순 없다. 우리는 일본이 내민 손이 악수의 손인지 아니면 뒤에 칼을 숨긴 채 한국의 핵심 공정을 훔치려는 약탈자의 손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 일본이 자국 내에서 라피더스라는 유령 같은 기업을 세워 이 나노 공정을 운운하며 허세를 부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용인 메가클러스터에서 전 세계 반도체 지도를 다시 쓰고 있으며 이 거대한 격차는
일본이 가진 현금 따위로는 절대로 좁힐 수 없는 물리적 장벽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신과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본 반도체 공장 건설은 한국 기업들에 있어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허상에 불과하며, 이는 도쿄가 직면한 기술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일본이 TSMC를 구마모토에 유치하며 마치 반도체 제국의 부활을 알린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구마모토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12나노에서 28나노 수준의 구공정 칩으로, 이는 최첨단 스마트폰이나 고성능 AI 서버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이나 구형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수준의 저부가가치 제품들이다. 일본 정부는 이 공장들을 짓는데 10조 원이 넘는 혈세를 퍼부었지만, 정작 현재 전 세계 테크 산업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 동력은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필두로 한 AI 산업은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로직칩만으로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고대 역풍 메모리, 즉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전 세계 HBM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일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반도체 부활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의 부재다. TSMC가 일본 땅에서 아무리 로직칩을 찍어낸들 그것을 완전한 AI 가속기로 기능하게 할 메모리가 없다면 일본의 반도체 전략은 반쪽짜리 불구에 불과하다. 마치 세계 최고의 엔진을 가지고도 연료통이 없어 달리지 못하는 슈퍼카와 같은 형국이다. 일본 내각이 체면을 구겨가며 한국 기업들에게 공장을 지어달라고 애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국내에 메모리 생산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AI 주권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과거 엘피다의 파산 이후 메모리, 반도체 제조 역량이 완전히 거세당했으며, 이제 와서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한들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의 미세공정 노하우와 압도적인 수율을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속한다. 더욱 비참한 사실은 일본이 유치한 TSMC조차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만 챙길 뿐, 핵심적인 연구개발 성과나 최첨단 공정기술은 철저히 대만 본토에 묶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안방을 내주고 돈까지 대주면서 정작 기술의 핵심에는 접근조차 못하는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적 종속은 일본을 단순한 글로벌 파운드리의 하청기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기술력과 인적 자원의 힘으로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무릎 꿇렸다. 일본이 TSMC 한 곳에 10조 원을 퍼줄 때 우리 기업들은 자체적인 수익 구조와 과감한 선제 투자를 통해 HBM3E와 같은 차세대 메모리 규격을 주도하며 시장의 표준을 정립해 나갔다. 일본이 국어라는 기술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과 세계 최고의 공정 최적화 능력이 결합된 국가적 자산이며, 이를 땅에 이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략적 우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 일본의 메모리 갈증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며, 이는 일본의 AI 하드웨어 생태계를 한국에 영구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본 기업들이 AI 서버를 구축하거나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 할 때마다 서울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는 그들에게 있어 굴욕을 넘어선 공포일 것이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거절한 것이 마치 대단한 실수인 양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한국의 공급 중단 한 번에 일본의 첨단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엄혹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2019년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자립을 이끌어냈다면 2026년 현재 일본의 구걸은 그들의 완전한 몰락을 증명하는 항복문서나 다름없다.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왔으며, 일본이 아무리 12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허세를 부여도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메모리 패권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 일본 반도체는
결코 자립할 수 없는 식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비대칭 상황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모든 도발적 언사를 자제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질서가 힘의 논리에 의해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최후보루라고 주장하며 설립한 라피도스는 사실상 기술적 근거도 인적 토대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주의적 망상이 빚어낸 거대한 신기루에 불과하다. 2027년까지 이 나노미터 공정을 양산하겠다는 그들의 후원장담은 30년 넘게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밀려나 있던 퇴물 기술자들이 모여 앉아 부리는 허세뿐이며 이는 반도체 미세 공정이 얼마나 처절한 인력과 시간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지 망각한 무지한 발상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3나노 이하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물리적 한계를 돌파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10나노 공정 경험조차 전무한 일본이 단숨에 이 나노로 도약하겠다는 것은 초등학생이 대학 입시 문제를 풀겠다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논리적 비약이다. 일본 반도체 업계 내에서도 라피도스의 성공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도쿄의 관료들이 수조엔의 혈세를 쏟아붓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한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는 단순히 최신 장비를 들여놓는다고 해결되는 산업이 아니다. 수만 개의 공정 단계를 하나하나 최적화하고 0.1%의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낮을 가리지 않고 공정을 갈아 넣는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그 본질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인재층이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던 일본의 노련한 기술자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대만과 한국으로 흡수되었고 젊은 세대들은 반도체 공장과 같은 고강도 노동 현장을 기피하며 소프트웨어나 금융산업으로 빠져나갔다. 반면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인재 양성과 기업의 공격적인 보상 체계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끈질긴 반도체 전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투철한 장인 정신은 매뉴얼에만 의존하며 복지부동하는 일본의 노동 문화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무기다. 일본이 라피도스를 통해 이 나노를 구현하겠다고 떠들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미 차세대 패키징 기술과 지능형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주도하며 일본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기술적 성벽을 쌓아 올렸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에서 자신들이 강점이 있다고 자위하지만 정작 그 소재와 장비를 사가는 전 세계 최대 고객인 한국이 없으면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혜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일본의 도발 이후 한국이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하자 일본의 핵심 기업들이 오히려 줄도산 위기에 처하거나 영업이익이 폭락했던 사례는 이제 원금망의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일본은 소재를 팔지 않으면 한국이 망할 것이라 믿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립했고 일본은 시장을 잃었으며 이제는 거꾸로 한국 기업에 제발 물건을 사달라고 사정하며 일본 땅에 공장까지 지어달라고 애원하는 철행한 신세가 되었다. 라피도스가 공장을 짓고 있는 홋카이도의 차가운 땅은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상징하는 성지가 아니라 몰락해가는 제국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나노공정 양산을 위해 필요한 이 UV 노광 장비의 확보부터 공정 수율을 잡는 기술적 난제까지 일본이 넘어야 할 산은 에베레스트보다 높지만 그들에게 남은 시간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미국조차 인텔의 부진으로 제조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는 마당에 제조 노하우가 완전히 끊긴 일본이 단기간에 한국을 추격하겠다는 것은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비웃음거리일 뿐이다. 결국 일본은 라피도스라는 밑빠진 독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다가 경제적 치명상을 입고 결국엔 다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대만의 파운드리의 머리를 숙이며 연명하는 굴욕적인 순환 구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력 부재와 기술 단절이라는 구조적 약점은 일본 반도체 부활을 막는 영구적인 장애물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반도체 질서의 정점에 군림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고 있다. 도쿄가 부조금 보따리를 풀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시선을 돌리려 애쓰는 동안 대한민국은 이미 경기도 용인과 평택을 잇는 이른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하며 일본의 분산 투자 유도 책략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SK 천문학적인 자금은 단순한 설비 투자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설계도 자체를 한반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시설이 얼마나 조밀하게 밀집하여 시너지를 내느냐에 달려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유례가 없는 수직 계열화와 생태계 통합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굳이 인프라도 부실하고 숙련된 인력도 없는 일본 땅에 자원을 분산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이 제시하는 보조금 몇 조 원은 한국의 거대한 클러스터가 만들어낼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 앞에서 그저 푼돈에 불과하며 전략적 가치 또한 전무하다. 일본의 전략은 한국의 핵심 제조 역량을 자국 영토로 유인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제조 노하우를 흡수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공급망의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시키려는 치졸한 계산이 깔려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내 투자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추격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리고 있다. 평택에 들어서고 있는 삼성전자의 거대한 팩들은 하나하나가 도시 하나의 전력 소모량에 맞먹는 시설로 이는 일본의 구마모토나 홋카이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용수, 물류,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한 곳에 모여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유기체적인 조직이다. 이 거대한 요새가 완성되는 순간 일본이 유치한 TSMC의 구식 공장이나 라피더스의 실험실 수준 공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아무런 존재감도 드러내지 못하는 변방의 창고로 전락할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추진하는 국내 집중 투자 전략은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반도체는 이제 경제적 자산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무기이며 이 무기를 적대적 의도를 가졌던 전력이 있는 국가의 영토 안에 배치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2019년 일본이 보여준 그 비겁한 수출 규제는 우리에게 강렬한 교훈을 남겼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가모니설에 속아 오히려 한국은 일본의 공급망 교란 책략을 역이용하여 소부장 자립화를 완성했고 이제는 거꾸로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한국의 클러스터 내부로 들어오지 못해 안달하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는 공급망의 주도권이 도쿄에서 서울로 완전히 넘어와 일본은 자신들이 가진 지리적 위치나 일부 소재 기술이 한국의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대한민국이 구축한 메가 클러스터는 이미 글로벌 표준을 선점했다. 미국의 테크 자이언트들이 한국의 HBM을 받기 위해 서울로 날아오고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공정, 기술을 배우기 위해 용인을 주목하는 현 상황은 일본이 꿈꾸던 반도체 왕국의 지위가 이미 한국으로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증명한다. 일본 내 내셔널리즘에 취한 네티즌들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공장을 짓지 않는 것을 두고 기회를 놓쳤다고 비아냥대지만 진실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이라는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 지켜냈다는 것이다. 외본의 분산 투자 유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한국의 집중 투자로 완성된 반도체 요새는 향후 50년 동안 일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되어 대한민국의 국부를 책임지는 심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완결성은 일본의 어떠한 경제 보복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기술적 방벽이 되고 있다. 일본의 2019년 수출 규제 도발은 결과적으로 일본 반도체 소재 산업의 목을 스스로 쥐는 전략적 할복이나 다름없는 행위였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아베 내각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세 가지 핵심 소재를 인질로 잡았을 때 그들은 대한민국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과 정부는 일본의 비열한 뒤통수치기에 굴복하는 대신
소부장 독립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과업을 단 1년 만에 완수해내는 기적을 선보였다.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공급하던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화학공업은 한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우량 고객을 잃고 영업이익이 30% 이상 폭락하는 참담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일본이 휘두른 칼날은 한국의 피부를 스쳤을 뿐이지만 그 반동으로 튕겨나간 파편은 일본 소재 산업의 심장을 관통해버린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는 일본에 의존하던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솔브레인과 동진세미킴 같은 국내 기업들이 일본산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제품들을 속속 개발해내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라인에 안착시켰고, 이는 곧 일본 소재 기업들의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신호가 허구였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대로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자신들이 공들여 쌓아온 시장 점유율이 한국의 자립화 정책 앞에 눈녹듯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해야 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를 명분으로 규제를 단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자국 기업들의 파산 위기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상실뿐이었다. 이는 기술을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가 치러야 할 당연한 음보이며 일본 소재 산업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려 했던 바로 그 소재들이 이제는 거꾸로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국산화에 성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제품보다 더 뛰어난 순도와 안정성을 갖춘 차세대 소재들을 개발하며 글로벌 소부장 시장에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일본의 소재 강국 지위는 이제 옛말이 되었으며 일본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한국에 공장을 짓고 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납품을 애걸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과거에는 일본의 허가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일본 소재를 사주지 않으면 일본 소재 산업 전체가 붕괴되는 비대칭적 종속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일본이 7년 전 자행한 오만한 도발은 대한민국에게는 다립의 축복을, 일본에게는 쇠락의 저주를 내린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다. 일본 내각이 지금에 와서 보조금을 미끼로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것은 자신들이 파괴해버린 소부장 공급망의 잔해를 한국의 기술력으로 재건해보려는 비굴한 시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미 일본의 변덕스러운 정치적 리스크를 경험한 우리 기업들이 일본 소재 산업의 부활을 위해 다시금 그들의 땅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국은 이미 일본 없이도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오히려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한국의 클러스터 내부로 흡수하여 관리하는 포식자의 위치에 섰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수출 규제의 추억에 잠겨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결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며 일본과의 격차를 성층권 너머로 벌려버렸다. 이제 일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한국의 선처를 구하는 것뿐이지만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그들의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와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소재 주권의 역전 현상은 일본 반도체 부활론이 왜 한낱 망상에 불과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차가운 증거이며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험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역사적 실증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반도체 대기업들이 일본의 파격적인 제안을 묵살하고 국내 클러스터 집중 전략을 고수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수지 타산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포석이 깔려있다. 현재 반도체는 과거의 석유를 대체하는 전략 자산이며 이 자산을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결정되는 시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이 내민 보조금이라는 미끼를 역이용하여 일본을 한국의 기술 생태계에 영구적으로 종속시키고 필요할 때마다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는 반도체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애걸복걸하는 이 기괴한 풍경은 결국 일본이 국가 안보의 핵심인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단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기술적 속국으로 전락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략적 대화의 층위에서 볼 때 서울은 현재 일본을 상대로 완벽한 갑의 위치에서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이 가진 일부 소재 기술을 무기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한국은 그 소재를 소비하는 최종 포식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본의 기업들을 우리 손바닥 위에서 춤추게 만들고 있다. 이제 한일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과거사 문제나 독도, 염유권 같은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은 조용히 메모리 공급망 재편이라는 카드만 만지는 것으로도 도쿄의 관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할 수 있다. 일본의 첨단 무기체계, 차세대 통신망, 그리고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두뇌가 모두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에 있어 치명적인 전략적 약점이다. 우리는 이 약점을 굳이 드러내어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이 감히 한국에 대해 도발적인 언사를 내뱉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억제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제안한 보조금은 역설적으로 일본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자국 기업인 라피더스가 기술적 난관에 봉착해 비틀거리는 와중에 외국 기업인 한국의 삼성과 SK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주겠다는 정책은 일본 보지층 내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내부 균열은 일본 내각의 결정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표류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조급함을 느긋하게 관망하며 일본이 스스로의 자원을 탕진하는 동안 용인과 평택의 요새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다. 일본이 제발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달라며 읍소할 때마다 한국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으로 일본의 외교적 자원을 소모시키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동북아에서 가졌던 과거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적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현 시점의 한일 관계는 기술이 정치를 지배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과거에는 일본의 경제력이 한국을 압도하며 우리가 일본의 눈치를 봐야 했던 시대가 있었으나 이제는 반도체라는 대체 불가능한 권력이 서울로 이전되었다. 일본이 보조금을 50%가 아니라 100%를 준다고 해도 핵심 기술의 원천을 적대적 의도를 가졌던 국가에 넘겨주는 어리석은 거래는 성립될 수 없다. 오히려 한국은 일본의 국어를 외교적 배경음악으로 삼아 미국 및 유럽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독보적인 정점으로 올라서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이 대단한 제안을 했다고 믿겠지만 대한민국에 있어 일본은 이제 공장을 지어줄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고객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권력관계의 역전은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국가적 자존심을 밑바닥부터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향후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압도적인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되고 있다. 일본의 기술적 빈곤과 전략적 고립은 그들이 한국의 말치에서 자비를 구하게 만드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불균형한 힘의 관계는 결코 평등한 관계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에 수출 규제라는 도발로 시작된 한일 반도체 전쟁은 2026년 현재 일본의 완전한 전략적 굴복과 대한민국의 압도적 승리로 그 종막을 구하고 있다. 과거 일본이 소재의 힘을 믿고 휘둘렀던 칼날은 이제 무딘 고철이 되어 그들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으며 전 세계 테크 산업의 흐름을 결정짓는 진정한 패권은 이제 도쿄의 관료들이 아닌 서울의 엔지니어들 손에 쥐어져 있다. 일본이 보조금 50%라는 비굴한 미끼를 던지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도태되었음을 자인하는 비명과도 같다. 이제 전 세계는 일본을 반도체의 강자로 기억하지 않는다. 오직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으면 단 하루도 가동될 수 없는 AI 하드웨어 생태계의 비참한 하부 구조로서의 일본만을 목도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 내각이 추진하는 이른바 반도체 부활 전략은 기술적 토대와 인적 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세금만으로 황벽을 쌓으려는 허망한 사상 두각에 불과하다. 그들이 유치한 TSMC의 구식 공장이나 실체도 없는 라피더스의 이 나노 양산 계획은
이미 초격차를 넘어 초고해상도 경쟁으로 진입한 한국 반도체의 위험.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의 장난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유혹에 흔들리는 대신 용인과 평택이라는 거대 요새를 구축함으로써 공급망의 자산, 가치를 국내로 집중시키는 가장 영리하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적 전략을 완성했다. 이는 일본이 과거에 자행했던 치졸한 보복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도 파괴적인 복수이며 동시에 앞으로 그 어떤 국가도 대한민국 반도체의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만드는 불멸의 방벽이다. 일본 네티즌들이 말하는 한국의 기회 손실은 사실 그들이 처한 기술적 종말에 대한 집단적 부정일 뿐이며 진실은 한국이 일본이라는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비로소 완벽한 기술 자립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즉 대한민국 반도체에 의해 지배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을 열고 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공장을 지어달라 후수하고 일본이 보조금을 들고 서울로 찾아와 구걸하는 이 전례 없는 풍경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이 아니라 공급망 그 자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6년 전 수출 규제로 우리를 무릎 꿇리려 했던 일본의 오만함은 이제 그들의 첨단 산업을 지탱할 메모리한 조각을 얻기 위해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절한 비굴함으로 바뀌었다.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일본의 AI 전략은 한국의 출하량 조절 한 번에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기술이 정치를 압도하고 혁신이 과거의 망령을 심판하는 진정한 힘의 논리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걸어온 길은 단순히 돈을 버는가 아니라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강력한 방패를 재련하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국어를 차갑게 외면하고 국내 투자를 강화, 삼성과 SK의 결단은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북북아시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할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일본이 아무리 12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라피더스라는 유령을 앞세워 허세를 부려도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 HBM의 정수와 미세 공정의 노하우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민족의 지혜이자 자산이다. 일본의 반도체 굴기는 결국 거대한 세금 낭비와 기술적 고립이라는 참담한 결말로 끝날 것이며 그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AI 산업의 심장으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이제 일본에게 남겨진 유일한 미래는 한국의 기술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생존을 도모하는 뿐이며 이 냉혹한 비대칭적 권력관계는 결코 뒤집히지 않는 역사의 상수가 되었다. 2019년의 도발은 일본에게는 자살의 행위였고 대한민국에게는 패권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 축복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기술적 경지에 도달했다. 일본의 부조금 유혹은 한국 반도체라는 거대한 함선에 항로를 단 1도도 틀지 못했으며 우리의 함선은 이제 일본이라는 낡은 항구를 뒤로하고 세계 무대의 중심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일본 반도체의 종말은 우리가 쓴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오만과 무능이 쓴 각본이며 대한민국은 그저 그 결말을 가장 높은 곳에서 냉정하게 지켜보며 우리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세계에 선포하는 새로운 정의이며 일본이 마주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